오늘도 새로운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일본의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지 공정한 조사를 받아서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자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청와대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수출 통제 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국가에 관련 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실행 문제와 불화수소 유출, 살인가스 전용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국제기구 조사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이 나오면 사과하겠지만 그 반대라면 일본도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일본 측에서 내놨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죠. 네, 김유근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일본의 수출 통제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한일의 실무자들이 만났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현재 5시간째 양자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지금 한일 양자 실무 협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일 양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비공개 실무 협의를 열었습니다. 협의가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무자들은 계속 논의 중입니다. 네, 이번이 처음 만난 것인 만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두 나라 실무자들은 텅 빈 사무실에서 악수도 없이 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 이름표도 없고 사용하지 않은 의자가 놓여져 있는가 하면 화이트보드에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종이가 부착돼 있었는데요.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혼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국이 만나긴 하는데 상당히 이제 실무 레벨에서 지금 면담을 하는 수준인 것 같고, 이번에 합의하거나 무슨 큰 해결안이 도출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관측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뭔지, 또 오늘 협의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지도 짚어주시죠. 네, 먼저 결정권자인 국장급이 아닌 실무자인 과장급이 협의에 나선 만큼 정책적 결정이나 합의가 나오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또 양자 실무 협의를 하루 앞두고 일본 측은 우리 정부에게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는 점을 전달해 왔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양자 협의에 대해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디까지나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실무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각각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일 첫 실무 협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한일 실무협의 개최와 동시에 이 일본을 향한 메시지 제안을 던졌어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우선 들어보시죠. 예. 이번 회담에 앞서서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선 압박을 통해서 회담의 분위기를 미리 조성을 하고, 그리고 차후의 회담에서의 어떤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면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일본의 외교 관계자들을 급파해서 뭐 미국을 좀 중재에 설득하려는 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의 일환인 것 같은데 한미일 고위급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 급파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3개국의 고위급 관리들이 모여 회담을 하려 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 반면 일본 측에선 아직 답이 없고 좀 소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도 만난 김 차장은 한미 간 여러 이슈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우리 논리를 잘 설명을 했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우리 그 한미 관계 중요성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당연히 이해했죠.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은 확실하게 밝힐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조금 다른 얘기를 나눠보면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아예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죠. 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한일 충돌이 격화되면서 규제 품목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계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이번에 문제가 그 반도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품 산업이나 그러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바로잡는 좋은 기회가 된다. 정부는 우리 산업 구조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예산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세 개 부처가 올해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 증액안으로 1,200억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또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장관 회의도 매주 2차례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일 갈등의 영향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산 제품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 예약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국내 한 항공사는 전세기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은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일본 시마네현과 김포를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내일부터 중단합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예약 취소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7월 25일까지는 현재 이집어 가는 항공편이 결항 예정이고요. 그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알 수는 없어서. 여행사들도 일본 관광상품 문의와 예약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 팀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에서 350명 예약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한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다른 여행사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가 하루 평균 400명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변동폭이 큰 항공권 예약 특성상 아직은 불매운동 여파로 보기엔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일본 여행 수요 감소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가 좀 침체되고 일본 관광이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내적 요소와 시장 외적 요소가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편 깊어지는 한일 갈등 속에서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12%에 그쳐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렇게 일본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이 곧 따라잡겠다던 세계 최대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대만 TSMC는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만약 일본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삼성이 공들이고 있는 미래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사업의 글로벌 라이벌인 TSMC. 지난달 매출 3조 2천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2% 늘었고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자신감을 보이던 삼성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동력을 잃었습니다. 첨단 극자외선, EUV 공정에 주력하는 삼성전자의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이 수출 규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EUV 장비를 사용하는 7나노대 첨단 제품의 경우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이라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세계 1위를 하겠다는 삼성전자의 계획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카스마들이 EUVL 공정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삼성의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그 레퓨테이션에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산 소재로 대체하라는 제안도 들어왔지만 문제가 없을지 검증하는 데에만 최소 2달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대만산 소재는 반도체용으로 맞춰오긴 했지만 순도가 떨어져서 불량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됐습니다. 한 달 내내 일했다고 가정하면 월급으로는 179만 5,310원입니다. 사용자안, 즉 경영계 의견이 채택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손석우 기자가 오늘 새벽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전해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회의 끝에 오늘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붙여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월급으로 따져보면 179만 5,310원입니다. 인상률 2.9%는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16.4%였고 이듬해에는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정부 기류와 함께 소상공인의 반발과 고용 부진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직시를 하고 다소간의 속도 조절과 그리고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고 요구해온 노동계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 위원 9명은 끝까지 협상장을 지키며 최종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6.8% 인상한 8,88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표결 끝에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위원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2.9% 인상하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고 요구해온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임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한 셈이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경제 공황 상황이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삭감한 결정입니다.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동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2년간 지불 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었어야 하지만 노동계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맞물리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이처럼 매년 진통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는 비단 저임금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사회복지 관련 제도가 31개나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뭔지 정인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이 시급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 명에서 최대 415만 명에 달합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사회복지 관련 제도도 31가지에 달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90%에 일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월 5만 원가량 실업급여 금액이 늘어납니다. 출산휴가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근로자한테 부여되는 출산 전 휴가 급여는 최저임금이 하한액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에 연동돼서 하한액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육아휴직급여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서비스 단가를 책정하는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가지수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계산할 때에도 최저임금이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변화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도 매우 낮기 때문에 성장이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경제 전체의 영향은 크지가 않습니다. 이 밖에도 탈북자 정착지원금, 특별재난 지역의 사망자 유족보상금을 비롯한 31개의 정부 지원금도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금액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장장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장 기자.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정해서 적용한 게 지난 1988년부터인데 그때부터 봐도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맞습니다. 1988년 이후에 30년간 최저임금은 동결되거나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당시 2%대 인상에 그친 적이 딱 2번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캐스팅 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현 상황도 그때와 같은 위기감을 가질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대한민국 경제적 형편이 여러모로 어려워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유가 어쨌든 대통령은 결국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낮고 또 최초의 한 자릿수의 인상인데요. 내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숨을 돌렸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최저임금은 이를 달성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한편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 왔었습니다. 즉 고용이 줄어도 또 경기가 나빠져도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 이런 공격에 사실상 시달려 왔는데요. 이번 속도 조절로 이에 대한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어쨌든 일단 한 고비를 좀 넘기기는 했는데 사실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게 좀 이슈였어요. 여기도 이제는 다시 좀 탄력을 받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로 의결을 하거나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적도 여러 차례입니다. 늘 시한이 지나거나 임박해서야 노사가 그나마 기싸움을 줄이고 협상에 돌입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국회를 통과하면 내후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이 김현미 장관 발언들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랫동안 고민했고 이제는 때가 됐다면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에도 공포가 가능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장관은 전매 제한 기간 연장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 제한을 좀 더 길게 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매 제한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연장이 된다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전매 제한 기간이 연장되면 시세 차익을 노려 분양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되파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데요. 현행 전매 제한 시행령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간, 그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공공택지는 규제 지역과 시세 수준에 따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도 공공택지와 비슷한 최대 8년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거래가 악화돼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제조 과정에 악취를 없앨 때 쓰는 기술을 놓고 중소기업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대법원이 관련 특허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란색 미생물들이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나온 오폐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도색 공정에서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생물로 만든 제품을 넣어 냄새를 줄이게 됩니다. 중소기업인 BJC는 10년 가까이 이 미생물을 납품해왔고 2008년엔 현대차와 공동으로 기술에 대한 특허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5년 새로운 미생물체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하면서 BJC와 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심인 특허심판원과 2심인 특허법원은 현대차가 특허를 출원할 당시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특허로 볼 수 없다며 중소기업 BJ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는 대법원에 특허법원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가 출원한 도정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특허는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대차의 특허 무효 여부만 판단할 뿐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해선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사를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 1심에선 현대차가 승소했고 BJC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오는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절반만 유상증자에 성공했습니다. K뱅크는 오늘 공시를 통해 총 276억 원 규모의 전환신주 약 552만 주를 유상증자해 총 자본금이 5,051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K뱅크는 당초 브릿지 증자를 통해 412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주주들 간의 이견으로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들은 당장 생산 차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같은 반일 감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논란과 파장,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 장마전선이 제주도에 영향을 주면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큰 더위는 없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와 열사병 위험지수는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경계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시고요. 심한 운동은 30분 이하로 해주시는 등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오전에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수원과 춘천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요즘 우산 챙겨 나가시는 날이 참 많죠. 이번 주말과 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